엄마, 이제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다시 용인 집에 올 생각은 마세요. 짐짝처럼 버려진 박순자는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멀어져가는 딸 부부의 차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가죽 파우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딸의 심장을 멈추게 할 50억과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딸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정확히 10분 뒤 축배를 들어야 할 딸이 피눈물을 흘리며 사색이 되어 요양원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모든 게 엄마의 복수였다면요? 2026년 새에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경기도 용인 처인구 구불구불한 산길 위로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거칠게 흔들었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곧 눈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죠. 검은색 고급 SUV 한 대가 비포장도로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습니다. 평안요양원 정문 앞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죠. 타이어에서 타는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이소희가 운전석 문을 거칠게 열고 나왔습니다. 명품 구두 뒤꿈치가 흙바닥을 찍었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구두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뒷좌석으로 달려가 문을 잡아당겼죠. 뒷좌석에 멍하니 앉아있는 박순자. 낡은 코트를 입고 작은 보따리 하나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손은 파리해져 있었습니다. 한때 불을 일궈냈던 그 손은 이제 주름투성이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딸을 향한 애틋함과 실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이소희가 엄마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고집 좀 피우지 말고 내리세요. 여기가 공기도 좋고 시설도 최고라니까요. 엄마가 우리 집에 있으면 재민 오빠가 스트레스 받는데요. 박순자가 딸의 손에 끌려 차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차가운 땅을 밟았죠. 한 발 한 발 내딛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힘없이 대답했죠. 소희야, 내가 꼭 여기까지 들어와야겠니? 집 작은 방도 나는 괜찮다니까. 밥도 많이 안 먹고 조용히 있을게. 박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애원하고 싶지 않았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김재민. 비싼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죠. 사채업자에게서 온 독촉 문자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낡은 코트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요양원 정문 안쪽으로 밀어넣으며 윽박질렀죠. 장모님, 작은 방이요? 우리 집 평수가 얼마나 작은데요? 저 사업 때문에 예민한데 더 미치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 계시라고요. 김재민의 얼굴에는 조바심이 가득했습니다. 투자금 50억이 급한 상황이었죠. 장모가 가진 비밀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짐짝처럼 치워버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이소희가 박순자의 어깨를 떠밀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알잖아요. 재민 오빠 사업 실패하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오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더는 못 봐주겠어요. 이소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한때 엄마가 사준 명품 가방을 들고 좋아하던 그 소녀는 어디 갔을까요? 돈에 눈이 먼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휘청거렸습니다. 요양원 마당 한복판에 서서 멀어지는 딸 부부를 바라보았죠. 차가운 바람이 낡은 코트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박순자의 머릿속에는 지난 35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 살배기 소희를 처음 고아원에서 데려온 날, 작은 손을 꼭 잡고 엄마라고 부르던 소희, 학교에 입학하던 날, 대학에 합격하던 날, 결혼식 날, 모든 순간을 함께했건만
김재민이 차에 올라타 엔진 소리를 요란하게 내뿜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죠. 배기가스가 박순자의 얼굴에 뿌려졌습니다. 이소희가 조수석 창문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박순자를 노려보며 외쳤죠. 이제 저희 찾지 마세요. 저희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용인 집에 올 생각도 마시고요. 그 말과 함께 창문을 올렸습니다. 이소희의 입술에는 비웃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고급 SUV가 산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죠. 굉음을 내며 달려가는 차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순자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계속해서 몰아쳤지만 움직이지 않았죠. 마치 얼어붙은 동상처럼. 드디어 박순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안경에 맺힌 서리를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죠.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낡은 코트 안쪽 깊숙한 안감에서 작은 가죽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그 파우치는 30년 넘게 박순자가 몸에 지니고 다닌 것이었죠. 남편이 살아생전 만들어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혼잣말을 했죠. 그래, 소희야. 엄마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마는구나. 내가 먼저 엄마를 버렸으니 이제 엄마도 널 버려야겠구나.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죠. 수십 년간 사업을 이끌어온 그 강인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파우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힌 무기명 채권 뭉치, 그리고 번쩍이는 금속 보안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보안 카드를 손가락으로 매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느껴졌죠.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카드는 박순자가 평생을 일궈온 투자그룹의 모든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실물 인증 키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두 사람만의 비밀로 만들어둔 최후의 안전장치였죠. 여보, 미안해요. 박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이라고 믿고 키운 아이가 결국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양원 원장이 두꺼운 패딩을 걸치고 나타났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걸어 나왔죠. 박순자의 남루한 차림새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이, 노인 왔네.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따라와요. 방 배정해 줄 테니까. 근데 돈은 얼마나 냈어요? 박순자가 원장의 무례한 태도를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보이는 요양원의 모습,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원장이 복도 끝에 있는 습기찬 창고방 문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소리쳤죠? 여기가 당신 방이야. 밥은 때 되면 줄 테니까 얌전히 있어. 딸이 돈도 얼마 안 내고 갔으니까 투정 부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방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 하나는 금이 가 있었고 침대는 삐걱거렸습니다. 이불은 오래되어 냄새가 났죠. 박순자가 삐걱거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 소리를 냈죠. 창밖의 산등성이를 응시했습니다. 소희야. 박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널 이렇게 버렸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구나.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한지우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계획을 시작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35년 키운 딸에 대한 복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산 아래 톨게이트를 막 지나던 김재민의 휴대전화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재민이 핸들을 한 손으로 잡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보니 투자사 본부장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으며 소리쳤죠. 여보세요? 본부장님, 지금 가는 중이라니까요. 돈 입금만 되면 바로 해결됩니다. 1시간만 더 기다려주시면. 김재민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이소희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치고 있었죠. 아무 걱정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투자사 본부장의 다급한 목소리, 날카롭게 퍼져나왔습니다. 김 대표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박 회장님이 직접 관리하시던 생체인식 보안 카드가 없으면 50억 입금 자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김재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박 회장님이 만드신 보안 시스템이에요. 본부장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생체 인식 카드가 서버에 직접 삽입되어야만 최종 승인이 난다고요. 그 카드 없이는 단 1원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김재민이 차를 갓길에 급히 세웠습니다. 차체가 흔들리며 멈춰섰죠.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류는 다 넘겼잖아요. 보안 카드라니 그게 왜 지금 필요합니까? 처음 듣는 얘긴데요. 본부장이 답답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김 대표님. 그 카드가 서버에 직접 삽입되어야 최종 승인이 난다고요. 지금 당장 카드 안 가져오면 계약은 자동 파기됩니다. 위약금 20억 바로 청구되고요. 남은 시간은 딱 10분이에요. 10분? 김재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시간 없어요. 본부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10분 안에 카드 안 가져오시면 김 대표님 회사는 오늘로 끝입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이소희가 거울에서 눈을 떼고 김재민을 쳐다보았습니다. 뭐래? 무슨 카드? 김재민이 이소희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엄마가 가지고 있던 가죽 파우치 있잖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이소희의 머릿속. 엄마가 항상 가슴팔에 소중히 넣고 다니던 낡은 가죽 파우치의 모습.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거. 이소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맨날 품에 안고 다니던 거. 설마 그 안에. 이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비명을 질렀죠. 저기 그 낡아 빠진 가방 안에 그게 들어있었단 말이야. 50억이 거기 있었어. 엄마. 김재민이 눈 뒤집힌 사람처럼 핸들을 꺾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며 불법 유턴을 감행했죠. 반대편에서 오던 차들이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미쳤어? 죽을래? 운전자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김재민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버린 지 정확히 5분이 지난 시점, 부부는 엔진이 터질 듯한 소리를 내며 다시 산 정상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이소희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손은 떨려서 핸드백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제발 그대로 있어야 해. 엄마, 그 가방 절대 뺏기면 안 돼요. 50억이 거기 있어. 우리 인생이 거기 달렸어. 김재민은 눈길에 차체가 비틀거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속도계를 시속 120km까지 끌어올렸죠. 차가운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길. 김재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진작 생각 못했지? 그 할망구가 맨날 품에 안고 다니더라. 설마 거기 50억이 있을 줄이야. 산길은 험했습니다. 커브길이 연속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김재민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소희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요양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죠.
저기다. 저기. 이소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요양원 정문이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소희는 극도의 긴장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압박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죠. 눈앞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번뜩였습니다. 아! 이소희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김재민이 잠깐 이소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괜찮아. 이소희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빨리 가. 엄마를 버리고 떠난 지 정확히 10분째 되는 순간 김재민의 차는 요양원 정문 차단기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에어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차단기가 반으로 부러졌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김재민은 핸들 위로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소희는 에어백에 얼굴을 맞아 코피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잃지는 않았죠. 박순자는 창고방 창문을 통해 정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처박힌 사위의 차를 무표정하게 바라봤죠. 결국 왔구나. 박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탐욕은 결국 너희를 다시 이리로 데려왔어. 침대 옆에 놓인 가죽 파우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 보안 카드를 확인했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인간의 탐욕은 결국 제 발등을 찍게 되어 있는 법이란다. 엄마가 35년 동안 널 키우며 가르쳐 준 게 이것뿐이라니. 엄마가 실패한 거야. 그때 요양원 마당으로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대형 리무진 한 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한지우 변호사가 리무진에서 내렸습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박순자에게 말했죠. 회장님,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죠. 더 이상 이곳에 계실 필요 없습니다. 박순자는 기절해 있는 사위의 차를 지나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리무진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한지우 변호사에게 명령했죠. 소혜 그 애의 회사 지분 오늘 안으로 전부 정리해. 단 한 주도 남기지 말고. 그리고 법적 절차도 시작해. 한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미 서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무진은 자욱한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산 아래를 향해 우아하게 내려가기 시작했죠. 창고방 창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요양원 원장.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 할망구가 누구야? 멍하니 중얼거렸죠. 이소희가 찌그러진 차 문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에어백에서 빠져나왔죠. 피가 흐르는 이마를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재민아, 정신 차려. 이소희가 김재민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재민은 의식이 없었죠. 비틀거리는 다리로 요양원 로비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구두 한 짝이 벗겨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소리를 질렀습니다. 원장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 어디로 빼돌렸냐고. 어디 있냐고. 이소희의 목소리는 울음 섞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죠. 원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이소희를 막아섰죠. 아니, 이 사장님, 이게 무슨 난리예요? 정문 차단기는 어쩔 겁니까? 수리비는 누가 내고? 이소희가 원장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눈을 부라리며 외쳤죠. 그딴 게 문제야? 우리 엄마 어디 있냐고? 아까 그 방에 있어야 할 분이 왜 안 보이냐 말이야. 몇 분 전만 해도 여기 있었잖아. 원장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대답했죠. 아까 어떤 변호사라는 사람이 와서 모시고 갔어요. 퇴소 서류까지 완벽하게 작성하고 떠났단 말입니다. 검은 리무진 타고 갔어요. 뭐?
이소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리무진? 우리 엄마가? 이소희가 원장을 바닥으로 밀쳐냈습니다. 박순자가 머물던 창고방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죠. 방 안에는 박순자가 입고 왔던 낡은 코트 한 벌, 삐걱거리는 침대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소희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안감을 사정없이 찢어대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있어? 그 가죽 파우치 어디 있냐고. 이 낡아 빠진 옷에 분명히 있었는데 엄마가 맨날 여기 넣고 다녔잖아. 이소희의 손이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코트의 손뭉치가 방 안으로 하얗게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보안 카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침대 밑을 뒤졌습니다. 서랍장을 열어젖혔습니다. 창문 틈까지 손을 집어넣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소희가 바닥을 긁었습니다. 손톱에서 피가 났지만 느끼지 못했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단 말이야. 50억이 거기 있었어. 엄마, 제발 나타나서 이것 좀 돌려주세요. 제발이요. 이소희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쳤죠. 눈물과 코가 뒤범벅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투자사 본부장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 대표님. 본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계약은 자동 파기되었고요. 위약금 20억 청구서는 내일 아침 발송됩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던 귀사의 지분 70% 방금 전 타인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이 대표님은 이제 회사에서 아무 권한도 없으십니다. 뭐라고요? 이소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 대표님. 본부장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셨네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이소희는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계좌 조회 알림이 떠 있었죠. 잔액 0원. 이소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혼잣말로 소리쳤죠. 이럴 리 없어. 내가 어떻게 일군 회사인데. 10년을 매달려서 만든 건데. 엄마,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소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엄마를 짐짝처럼 버린 것, 그것이 모든 화근이었죠. 박순자는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야경을 응시했죠.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의 마음은 어두웠죠. 옆에 서 있던 한지우 변호사에게 차잔을 내려놓으며 명령했습니다. 한 변호사, 아까 요양원 정문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 확보했나? 한지우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죠.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따님이 회장님을 떠미는 장면부터 사고가 나는 순간까지 아주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음성까지 깨끗하게 녹음되어 있고요. 한지우가 태블릿을 박순자에게 건넸습니다. 박순자가 영상을 재생했죠. 화면 속에는 이소희가 박순자를 떠미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이소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박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박순자가 태블릿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절규하는 이소희의 모습, 차갑게 말했죠. 이 영상을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준비해. 천륜을 저버린 자식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기자들에게도 제보하고 SNS에도 퍼뜨려.
한지우가 안경테를 고쳐 썼습니다. 다시 물었죠. 따님의 회사 지분은 이미 회장님 명의로 70% 이상 넘어왔습니다. 바로 압류 절차를 진행할까요? 박순자가 손에 든 차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대답했죠. 아니, 아직은 아니야.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뼈가 바스러지는 법이지. 일주일만 더 그 탐욕을 즐기게 해줘. 그리고 나서 모든 걸 빼앗는 거야. 박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죠.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변호사, 35년 전 내가 고아원에서 소희를 데려온 날을 기억하나? 네, 회장님. 한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신입 변호사였을 때였죠. 입양 서류를 제가 작성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얼마나 작고 여렸는지. 박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3살밖에 안 되었는데 엄마 하면서 내 손을 꼭 잡더군.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딸로 키우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회장님, 한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따님께 기회를 주시면. 기회? 박순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5년이 기회가 아니었나? 나를 짐짝처럼 버리는 순간 그 아이는 이미 내 딸이 아니야. 한편 그 시각 이소희는 요양원 앞마당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멍하니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죠. 투자사에서 날아온 문자, 계약 파기 및 전 자산 압류 통보. 이소희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이소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사채업자였죠. 이소희 대표님, 돈 갚을 날짜 지났는데요. 내일 아침 10시까지 안 갚으시면 장기 적출하러 가겠습니다. 이소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졌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용인 집으로 돌아왔을 때 대문에는 이미 법원 압류 딱지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종이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압류 경매, 퇴거. 무서운 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소희가 비틀거리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보석 상자를 가방에 쑤셔넣고 있는 김재민.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죠. 이소희가 외쳤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내가 죽게 생겼는데 돈 보따리부터 챙겨. 김재민이 가방 지퍼를 거칠게 올렸습니다. 비웃는 듯한 말투로 쏘아붙였죠. 아내, 자기 엄마를 요양원에 버리고 온 패륜녀를 누가 아내라고 불러? 난 이제 내 살 길 찾을 거니까 방해하지 마. 이소희가 김재민의 가방을 뺏으려 했습니다. 소리쳤죠. 이거 내 돈으로 산 거야. 당장 내놔. 나 이거 팔아서 사채라도 막아야 한다고. 김재민이 이소희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따다닥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사채? 당신 비서 뒷바라지하느라 사채 쓴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 더러운 인간아. 바닥으로 서류 봉투를 내던졌습니다. 이소희의 외도 정황이 담긴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죠. 호텔 로비에서 비서와 함께 있는 사진, 차 안에서 포옹하는 사진, 여러 장의 사진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소희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죠. 이건 오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단지 김재민이 침을 뱉었습니다.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죠. 법정에서 얘기해. 이혼 서류는 내일 중으로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위자료? 꿈도 꾸지 마. 오히려 내가 받아야지.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이소희는 홀로 거실에 남겨졌죠. 사진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소희는 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박순자는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부부의 난투극. 실시간으로 보았죠. 회장님, 한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만 끄시는 게 아니야.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끝까지 봐야 해. 내가 키운 딸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박순자는 모니터를 끄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았죠. 혀를 차며 옆에 있던 한지우에게 말했습니다. 보게나 한 변호사. 저게 바로 내가 피땀 흘려 키운 딸의 민낯이라네. 정말 구역질이 나는군. 내가 35년을 잘못 산 거야. 다음 날 오전 이소희는 헝클어진 머리로 박순자의 투자그룹 본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울먹이며 소리쳤죠. 우리 엄마 여기 계신 거 다 알아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나 이소희 대표야. 대표였어? 보안 요원이 이소희를 차갑게 밀쳐냈습니다. 대답했죠. 대표님이고 뭐고 예약 없으시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계속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제발이요. 이소희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이소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여자 누구야? 거지 같은데. 미친 사람 아니야? 그때 로비 대형 스피커를 통해 박순자의 목소리 차갑고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딸은 10분 전 요양원 정문에서 죽었다. 더는 낯선 이방인을 당장 건물 밖으로 끌어내라. 이소희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를 부르짖었죠.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습니다. 로비 밖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죠. 으악! 이소희가 바닥에 굴렀습니다. 무릎이 까졌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길바닥에 엎드린 이소희.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채업자들이 다가왔습니다. 3명의 사내들이었죠. 모두 덩치가 크고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사채업자가 이소희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낮게 으름장을 놓았죠. 이 대표, 돈 갚기로 한 날짜 지난 거 알지? 손가락 하나당 1억씩 끊을까? 아니면 장기를 팔까? 신장 하나면 5천만 원은 받을 텐데. 이소희가 바들바들 떨며 빌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발이요. 돈 구할 방법을 찾을게요. 방법? 사채업자가 비웃었습니다. 당신 회사 망했잖아. 집도 압류됐고 남편도 도망갔고 무슨 방법이 있어? 그래도 이소희가 울먹였습니다. 그때 한지우 변호사가 리무진에서 내렸습니다. 그들 앞으로 다가왔죠. 사채업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분의 빚은 제가 갚겠습니다. 사채업자가 돈 봉투를 받았습니다.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이번만 봐주지. 사채업자들이 떠났습니다. 이소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한지우가 이소희에게 작은 서류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가방 안에 든 것으로 일주일을 버티십시오. 이소희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5억 원의 현금 뭉치, 그리고 화려한 파티 초대장이 들어 있었죠. 현금 뭉치를 보는 순간 이소희의 눈이 빛났습니다. 현금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실성한 듯 웃으며 중얼거렸죠. 살았다. 엄마가 날 용서하셨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5억이면 당분간은 멀어지는 한지우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죠. 그래. 이소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결국 날 포기 못하시는 거야. 역시 피는 못 속여. 조금만 더 참으면 다시 회장 자리에 앉을 수 있어. 하지만 이소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돈이 자신을 다시 지옥으로 끌어들일 달콤한 미끼라는 사실을. 리무진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순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변호사. 저 아이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군. 5억을 쥐어주니 다시 탐욕이 살아나는 게 보여. 네, 회장님. 한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좋아.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자. 일주일 후 파티에서 저 아이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주는 거야. 도심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박순자의 펜트하우스 서재.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회계실장 서혜린이 박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그날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제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그놈의 추악한 장부입니다. 혜린이 품 안에서 낡고 해진 가죽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박순자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죠. 박순자가 돋보기를 고쳐 썼습니다. 장부의 첫 페이지를 넘겼죠. 거기에는 5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 처리라는 제목. 아래에는 금액과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혜린이 눈물을 훔치며 덧붙였습니다. 김재민 대표가 5년 전 음주 사고를 내고 제 아버지를 길가에 버렸을 때 담당 형사들에게 얼마를 찔러줬는지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박순자가 장부를 읽었습니다. 경찰서장 5천만 원, 담당 형사 3천만 원, 목격자 매수 2천만 원. 박순자가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덮었습니다. 혜린의 어깨를 토닥였죠. 혜린아,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달래줄 날이 머지 않았다. 내 사위놈의 손목에 내 손으로 수갑을 채워주마. 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회장님, 혜린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저는 겨우 20살이었어요. 대학 입학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죠. 박순자가 혜린을 안아주었습니다. 알아. 다 알아. 그 괴로움을 내가 어찌 모르겠니. 한편 그 시각, 박순자가 준 5억 원을 손에 쥔 이소희. 백화점 명품관을 누비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어보았죠.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윙크를 날렸습니다. 역시 나한테는 이런 게 어울려. 이소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명품을 입어야 내가 사는 것 같아. 역시 돈이 최고야. 엄마가 노망이 나긴 했어도 역시 내 걱정뿐이라니까. 내가 다시 회장실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야. 백화점 점원에게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거만한 말투로 쏘아붙였죠. 이거 일시불로 긁어줘요. 내가 누군지 알지? 이소의 대표라고. 아, 이제는 전 대표지만 곧 다시 회장이 될 거니까. 옆에서 보석함을 챙기던 김재민. 이소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양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나 이 다이아몬드 넥타이 핀도 사주면 안 돼? 내일 파티에서 기 좀 살려줘야지. 이소희가 김재민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호탕하게 웃어댔죠. 그럼 사고 말고. 우리 재민 씨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어야지. 곧 다시 내가 회장 되면 우린 예전처럼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순자의 계획이라는 것을. 박순자의 펜트하우스. 대형 모니터에는 백화점 CCTV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이소희와 김재민이 쇼핑하는 모습이 보였죠. 보세요, 회장님. 한지우가 말했습니다.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반성은커녕 더 사치스러워졌어요. 그래. 박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내가 키운 딸이야. 35년을 키웠는데 결국 저 모양이군.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박순자가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이소희에게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죠. 소희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보고 싶구나. 전국의 요양원 100군데를 돌며 노인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는 영상을 찍어와라. 이소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박순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되물었죠.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00군데나요?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박순자가 차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하기 싫으냐? 그럼 50억은 어디로 갔고 다시 사채업자들에게 가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소희가 얼른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비굴하게 대답했죠.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100군데가 아니라 1000군데라도 가겠습니다. 엄마 말씀이라면 뭐든지. 좋아.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라. 혜린 실장이 따라갈 거다.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라고. 다음 날부터 이소희의 기괴한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요양원. 허름한 시골 요양원이었습니다. 이소희가 카메라를 향해 인위적인 눈물을 짜냈습니다. 큰 절을 올렸죠. 어르신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모님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았던 지난 날을 반성합니다. 노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착한 아가씨네. 효녀구먼. 카메라 불이 꺼졌습니다. 이소희가 드레스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죠. 옆에 서 있던 혜린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우, 냄새나서 미치겠네. 혜린 실장,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해? 노인네들 신내가 온몸에 배는 것 같아. 침을 뱉으며 혜린의 얼굴 앞에 손가락을 휘둘렀습니다. 내일 파티만 끝나봐라. 이 요양원들 싹 다 밀어버리고 골프장이라도 만들 테니까. 쓸모없는 노인네들 모아놓은 데가 뭐가 필요해? 혜린은 이소희의 폭언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가슴에 숨겨둔 소형 녹음 장치를 매만졌죠. 녹음 버튼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소희의 모든 말이 녹음되고 있었죠. 두 번째, 세 번째 요양원. 이소희는 카메라 앞에서만 울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지면 바로 욕을 했죠. 더러워 죽겠네.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해야 해. 엄마도 참.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야. 100번째 요양원. 이소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여전히 연기를 했죠. 혜리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소희의 진짜 모습을, 카메라 뒤에 추악한 얼굴을. 회장님께서 다 보고 계실 거야. 혜린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드디어 파티 전날 밤. 박순자가 이소희와 김재민을 위해 정성껏 차린 갈비찜 밥상을 내놓았습니다. 펜트하우스 식당. 커다란 테이블 위에는 호화로운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를 이소희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소희야, 며칠 동안 요양원 돌면서 느낀 게 좀 있느냐? 이소희가 입 가득 고기를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엄마. 부모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말을 하면서도 식탁 아래로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파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죠. 복귀 후 해고할 직원 명단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그런 이소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다시 물었죠. 소희야, 너는 정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느냐? 이소희가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박순자의 손을 덥석 잡았죠. 엄마, 무슨 말씀을요? 제가 그 증거 아닙니까? 저 이제 완전히 새 사람 됐다니까요. 엄마 덕분에 깨달았어요. 박순자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와 인감도장을 꺼냈죠. 그래, 엄마 말을 믿어보마. 여기 경영권 양도 서류와 50억 원 계좌 인감이다. 내일 파티장에서 정식으로 발표할 테니 준비해라. 이소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침이 꿀꺽 넘어갔죠. 엄마. 이소희가 감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이소희와 김재민은 서류를 챙겨 펜트하우스를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환호성을 질렀죠. 재민아, 봤지? 노인네가 결국 넘어왔어. 내일이면 다시 내 세상이야. 당연하지. 김재민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50억의 경영권까지. 우리 대박이야. 그들이 떠난 거실. 박순자가 그들이 먹었던 식기들을 하나둘 쓰레기통에 쓸어 넣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혜린에게 차갑게 명령했죠. 혜린아, 검찰 고발장 지금 바로 제출해라. 내일 파티는 저놈들의 장례식이 될 거다. 박순자의 목소리가 어두운 거실 안으로 서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35년. 박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35년을 키웠건만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명품 슈트를 차려입은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샴페인 타워가 세워져 있었죠. 거대한 무대에는 이소희 회장, 취임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소희가 무대 정중앙에 섰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샴페인 잔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거만한 목소리로 외쳤죠. 여러분, 저 이소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파티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세계로 뻗어나갈 제2의 창업 기념일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김재민이 무대 아래서 수억 원대 넥타이 핀을 뽐냈습니다. 하객들에게 거만하게 고개를 까딱였죠. 하객들의 찬사를 받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당연하죠. 우리 소희가 보통 사람인가요? 이제 우릴 무시했던 사람들 하나하나 정리할 생각이에요. 박순자가 휠체어를 타고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소희가 비굴하게 허리를 숙였죠. 박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인자한 딸인 척 연기했죠. 엄마 사랑해요. 이소희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박순자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연출 좋네요. 이제 상속 절차만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엄마 요양원은 최고급으로 알아봐 드릴게요. 박순자가 이소희의 손을 지그시 맞잡았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소희야, 너는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그게 바로 내 지옥의 시작이란다. 이소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박순자를 쳐다보았죠. 엄마, 무슨... 하지만 박순자는 이미 무대 뒤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천천히 움직였죠. 갑자기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정적 속에 무대 대형 스크린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이소희의 화려한 복귀 영상 대신
어두운 요양원 정문에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소희와 김재민이 박순자를 떠미는 장면. 선명하게 흘러나왔죠. 엄마, 이제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이소희의 차가운 목소리. 다시 용인 집에 올 생각은 마세요. 김재민의 윽박 지르는 목소리. 소리를 지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노인네가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이 쓸모없는 인간아, 그냥 빨리 죽어버리라고. 영상을 본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죠. 어머, 저게 뭐야? 친엄마를 저렇게. 연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소희가 당황하며 조종실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명을 질렀죠. 저거 당장 꺼. 어떤 새끼가 저런 조작 영상을 튼 거야? 보안팀, 당장 저놈 잡아.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요양원 순례 중 이소희의 진짜 모습이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후 냄새나서 미치겠네. 노인네들 모아놓은 데가 뭐가 필요해. 다 밀어버리고 골프장 만들 거야. 이소희의 추악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진짜야? 카메라 앞에서만 착한 척. 위선자네. 이번에는 5년 전 뺑소니 사고 당시 김재민의 목소리. 온 연회장에 울려 퍼졌죠. 혜린이 아버지가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돈으로 입 막으면 끝나는 일이라고. 시체는 저기 산 밑에 대충 던져버려.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검은 상복을 입은 서혜린이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김재민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죠. 따닥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김재민을 노려보았습니다. 사유를 내뱉듯 말했죠. 김재민, 당신이 투자금이라 믿었던 50억 원은 방금 법적으로 우리 아버지와 피해자, 가족들의 공탁금으로 이체됐어. 당신네 계좌는 이제 영원이야. 이소희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계좌 조회 앱을 열었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영원. 이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거품을 물고 단상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50억.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살려주세요. 김재민이 현장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팔을 붙잡혔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난 아무것도 몰라. 다 저 여자가 시킨 일이야. 박순자가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박순자는 걸을 수 있었죠. 휠체어는 연출이었습니다. 당당한 걸음으로 쓰러진 이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소희의 주머니에서 경영권 양도 서류를 꺼냈죠. 하객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선언했죠. 이소희, 너의 가짜 승리는 여기까지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시간이야. 연회장 천장에서 수만 장의 구속 통지서가 꽃가루처럼 흩날렸습니다. 이소희의 머리 위로 쏟아졌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들고 있었죠. 이소희, 김재민. 경찰이 말했습니다. 존속유기, 뇌물수수, 뺑소니, 살인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소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박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무거웠죠.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 피고인석을 향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이소희. 수갑찬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비명을 질렀죠.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다 저 남자가 시킨 일이에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라고 등 떠민 것도, 비자금을 챙기려 한 것도,
전부 김재민이 꾸민 짓이라고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재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털어냈습니다. 이소희를 향해 독설을 내뱉었죠.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내가 뺑소니 치고 사람 죽여놓고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해? 당신이 내 인생 망친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두 사람이 법정 바닥을 구르며 서로를 헐뜯었습니다. 추태를 보였죠. 판사가 망치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쾅! 쾅! 호통을 쳤죠. 정숙하세요. 피고인들은 자중하십시오. 여기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박순자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천천히 안경을 고쳐 썼죠. 이소희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증인 선서 자료를 내려놓았죠.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제 딸은 그날 요양원 정문 앞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여기 제 딸이 저를 버리며 내뱉은 마지막 말들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법정 안에 이소희의 비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네야, 거기서 그냥 죽어버려. 용인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방청객들이 혀를 찼죠. 웅성거렸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친엄마한테. 이소희가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박순자의 다리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죠.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선처해달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발이요. 박순자가 이소희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죠. 재판장님, 딸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저 죄를 법의 잣대로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저 아이를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한지우 변호사가 안경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5년 전 뺑소니 사고 당시 매수되었던 증인들의 각종 자백서를 제출했죠. 재판장님, 피고인 김재민은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고 이소희는 이를 방조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여기 증거 자료들을 확인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피고인들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최종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죠. 피고인 이소희에게는 존속 유기치상 및 뺑소니, 방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재민에게는 뺑소니,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쾅!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이소희는 비명을 지르며 법정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안 돼. 15년. 제 인생이. 김재민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무기징역. 중얼거렸죠. 교도관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때 한지우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에게 제출했죠. 재판장님, 한 가지 더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 이소희가 박순자 회장님의 친딸이 아니라는 입양 증명서입니다. 법정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입양? 이소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리쳤죠? 뭐라고요? 입양? 그게 무슨? 한지우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설명했죠. 이소혜 씨는 35년 전 박순자 회장님 부부가 입양한 아이입니다. 혈액형이 우연히 일치해서 의심받지 않았지만 부부는 이 사실을 평생 비밀로 해왔습니다. 딸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이소희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울부짖었죠. 아니야. 거짓말이야. 엄마, 이거 거짓말이죠? 제가 엄마 친딸 맞죠? 엄마. 박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용히 입을 열었죠. 소희야. 내가 3살 때 고아원에서 너를 데려왔단다.
하지만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너를 친딸 아닌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그런데 너는 엄마를.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혈연도 없는 엄마를 그렇게 버렸구나. 이소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죠. 아니야. 아니야. 그럼 나는 진짜 부모도 없이 엄마를 그렇게 사랑해준 엄마를 내가 이소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혈연도 없는데 35년을 키워준 엄마. 그 은혜를. 법정은 이소희의 비통한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 박순자가 설립한 은빛 옹기 복지재단. 앞마당에는 분홍 코스모스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박순자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커다란 솥 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퍼주었죠. 노인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부족하면 말씀하시고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노인들이 대답했습니다. 형기를 일부 마치고 모범수로 가석방된 이소희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박순자가 운영하는 요양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엄마를 내동댕이 쳤던 바로 그 자리. 한참 동안 요양원 건물 위로 걸린 엄마의 재단 간판을 올려다보았죠. 은빛 옹기 간판에 쓰인 글씨. 엄마의 필체였습니다. 초췌해진 얼굴로 요양원 관리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죠. 말했습니다. 저 화장실 청소부 공고 보고 왔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무급으로 일하겠습니다. 관리인이 이소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름이 이소희입니다. 아.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소희라는 분이 오시면 일을 시키라고.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요양원에 취직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죠. 노인들의 방을 돌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노인의 더러워진 침구를 갈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이소희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엄마를 이런 차가운 곳에 두고 어떻게 차를 타고 떠났을까요? 저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생겼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소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박순자는 가끔 익명으로 이소희가 일하는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멀리서 딸이 땀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이소희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소희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죠.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지우 변호사에게 물었죠. 한 변호사, 소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노인들 대소변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들었네. 한지우가 박순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대답했죠. 네, 회장님. 처음엔 다들 금방 그만둘 줄 알았는데 벌써 6달째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하려나 봅니다. 박순자가 주머니에서 50억 원 채권 대신 이소희가 어렸을 때 그려준 낡은 가족 그림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엄마, 아빠, 소희.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법이지. 저 애가 이제야 돈보다 귀한 게 뭔지 몸으로 배우고 있는 모양이야. 어느 겨울날 저녁.
이소희는 자신의 사물함 앞에 놓인 따뜻한 도시락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도시락 위에는 소희야, 엄마가라는 짧은 문구, 그리고 낡은 털장갑 한 켤레가 놓여 있었죠. 이소희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갈비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갈비찜. 도시락을 품에 안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오열했죠. 엄마, 엄마, 지켜보고 계셨군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소희의 뜨거운 눈물이 낡은 털장갑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얼룩을 남겼죠. 박순자는 노을이 지는 들판을 홀로 걸었습니다. 세월이 남긴 상처를 천천히 보듬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소희가 이제야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당신 말대로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나지만 사랑은 샘물과 같아서 나눌수록 깊어지는 법이더군요. 시간을 건너온 한 장의 편지처럼 박순자의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퍼졌습니다. 천륜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죠. 노을 속에 길게 늘어진 박순자의 그림자.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일하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걸어갔죠. 모든 욕망이 비워진 자리에 진정한 사랑의 유산만이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이소희가 요양원 정원에서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소희의 옆에 앉았죠. 소희야. 이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보았죠. 엄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죠. 박순자가 이소희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다. 이소희가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알아. 박순자가 이소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알아. 모든 미움이 사라진 자리, 용서와 화해만이 남았습니다.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50억이라는 거대한 돈보다 무서운 건 결국 사람의 비뚤어진 탐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가슴 아픈 건 이소희가 마지막에야 자신이 입양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혈연도 없는데 친딸처럼 사랑해준 엄마. 그런 엄마를 요양원에 버렸다는 죄책감. 그 무게는 얼마나 컸을까요? 박순자 씨가 품었던 진짜 유산은 50억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향한 마지막 기회, 그리고 진정한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나지만 사랑은 샘물 같아서 나눌수록 깊어진다. 박순자 씨의 이 말이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끝까지 지켜야 할 것, 그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요? 비록 아픈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마지막에 딸이 흘린 참회의 눈물이 부디 진심이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도 돈보다 귀한 웃음과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별트리안이 곁에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별트리안에게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별트리안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